달러 강세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의도치 않은 강달러로 미국 경제도 쌍둥이 적자가 확대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외환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이 새로운 달러 구상을 하고 있다는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두 경제 대국 간의 환율 전쟁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마저 넘어선 상황에서 우리 경제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보단 펀더멘털적인 요인들이 증시의 이 향방을 가르게 됐는데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날 이렇게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의 이슈를 잡을 때 이 한국경제TV의 새벽에 출연하는 우리 캐스터들의 어떤 어조 지수를 보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문제가 거의 누그러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환원하는 분위기인데요. 사실은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 너무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하는 문제에서 오늘 미국 증시 상황은 다시 본래 상황을 돌아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제 소매 판매 충격, 시청자 여러분 국내 증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어제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오늘은 IMF 전망에 아까 조윤지 캐스터의 내용을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 입장에서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세계 경제 이렇게 3.2% 조정했죠. 상향 조정했죠. 그래서 일부 대학 교수께서 세계 경제 작년에도 굉장히 침체된다. 올해도 경기 침체된다. 2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대로 빠진다 하는 양대 신문지에 이렇게 인터뷰도 있었습니다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세계 경제는 노랜딩이다. 그래서 2013년 3.2%, 이번에 조정된 거 3.2%, 내년도 3.2%, 노랜딩 국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이제 미국 경제죠. 미국 경제 작년 10월에 1.5%입니다. 올해 4월에 만회 성장세 예상된다. 증시에서 이렇게 된다 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는 이번에 미국 경제 1.2%포인트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7%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세계 경제 입장에서 하는데요.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죄송합니다. 조윤지 캐스터께서 IMF에서 미국 경제의 금리 인하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IMF에서 보고서 내에서 기자들 사이에 굉장히 화두가 됐던 게 있습니다. IMF와 오늘 똑같이 발표했던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 미스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MF는 미국의 물가가 또 세계 물가가 이렇게 통제되고 있다.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데요.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는 사실 성급한 금리 인하를 자제해달라.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게 IMF 원문을 읽어보다 보니까 좀 밤잠을 좀 설쳤습니다. 중간중간 물도 한 잔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화제가 됐습니다. 똑같은 경제 전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망에서는 물가가 통제되고 있다 하는데 같이 발표했던 세계 금융 안정 보고에서는 성급한 금리 인하를 자제해달라. 그런 상태에서 파월과 연준의 의장은 3월 양대 지표가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실업률가이 3.9에서 3.8로 실업률이 개선됐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가 3.2에서 3.5%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의 내용에서 금리 인하의 전략적보다는 세계 안정 보고서의 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바로 이런 것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미국 경제 강하게 이렇게 상향 조정했던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는 오르고 그다음에 세계 안정 보고서라든가 파월의 발언에서 매파 기조로 해서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는 혼조세를 보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의 내용이 특히 IMF라는 기관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와 거기 같이 발표했던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 내용이 틀릴까? 완전히 틀렸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좀 시청자분이 원문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좀 시간이 좀 경과돼서 제가 목임해서 시청자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IMF에서 미국 경제가 강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오늘도 역시나 강달러가 지속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도 강달러가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400원 해서 그렇죠. 우리가 예. 1,400원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다. 미국의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 내부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예. 또 미국 자본도 어제 많이 이탈되고 특히 코스피 선물에서는 1조 이상의 미국의 매도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사실 그 마감 지수로는 이제 1,390원대 됐습니다는 장중한 때에는 1,400원이 넘어섰죠.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미국의 펀더멘탈이 이렇게 괜찮다 보니까 달러 강세는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채연 PD, 저한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예. 달러 인덱스가 좀 오늘 106.4입니다. 오늘도 올라갔죠? 그렇죠. IMF에서 미국 경제의 강한 전망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 달러 얘기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덱스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05를 웃돌았는데 이제 어느새 106 초반, 106.3까지 올라선 상황이네요. 네. 106대까지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외환 시장에서도 증시 입장에서는 환율 움직임이 계속 관심이 되는데요. 자, 미국은 강한 달러를 선호할까 하는 예. 것을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사실 많은 사람이 강한 달러 하면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시각으로 미국이 선호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강달러, 의도치 않은 강달러는 쌍둥이 적자를 이렇게 심화시킵니다. 아시겠지만 강달러는 미국의 수출이 안 되고 수입 이렇게 상승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 미국은 트윈 데피셔스 요리에서 쌍둥이 적자 이론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 재정 적자로 확대되거든요. 이게 이제 쌍둥이 적자거든요. 예. 자, 근데 경상수지 적자는 자본 수지에서 달러 강세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까 메어져서 미국 경제가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실물 섹터를 반영하는 사실 이렇게 경상수지 부분과 예. 그다음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재정의 건전한 문제에서 재정 적자 국가 채무 문제가 중요한데요. 이 문제가 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미 이런 부분은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세계 3대 평가사가 이렇게 쌍둥이 적자가 고질병으로 정착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경고에 나섰죠. 그렇죠. 그 내용들은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8월 달에 피치사가 미국의 국가신용도 한 단계 강등시켰죠. 미국 경제 잘 나간다, 강달러이기 때문에 자본이 들어와서 미국 경제가 다 강달러를 선호한다. 하지만 예. 세계 3대 평가사들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피치사가 강등시켰고요. 그다음에 무디사도 작년 11월에 국가신용등 전망을 스테이블 안정해서 이렇게 네거티브로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선이 되다 보니까 쌍둥이 적자, 쌍둥이 적자는 미국에서 보면 위상 떨어지는 문제니까 자, 요거 지금 경제 패권 다툼에서 경상수지 내지는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는 주범이 누구냐?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측면에서 자, 트럼프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가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들고 나오자. 더더구나 트럼프는 대중 강경론자거든요. 예. 이것이 선거 이슈화 되고 자, 쌍둥이 적자면 빈털터리가 된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경제 성장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잘 나가더라도 당신네들이 버는 경상수지는 적자가 되고 재정수지는 펑크된다. 미 국민들의 자긍심, 자존심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대선과 말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 상황이 이런데요. 중국 쪽에서 이제 뭐 내부적으로 뭘 해도 안 되다 보니까 디플레 수출로 미국을 건드리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네, 사실 디플레 수출하면 어제 중계 1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 예. 경기를 회복되는데 왜 디플레 수출을 하냐? 막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행동은 디플레 수출하면서 성장률은 1분기 성장률 5.3%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중국 정부가 발표해주고 이걸 가지고 중국 경기 회복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화제가 됐죠. 어제 이제 중국이 성장률이 높게 나왔는데 저기 보십시오. 그렇죠. 중국의 3대 지수는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2%, 선진 성분 지수 같은 경우 2% 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잘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분기 성장률 5.3% 나왔습니다. 서방 측의 예상은 4.6%입니다. 근데 오늘 IMF 전망에서는
작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를 벗어나서 5.1%인데 이번에 4.6% 둔화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서로 엇박자가 나는 행동, 디플레는 수출하고 성장률 높게 나왔으니까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실업률도 5개월 이상 발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계 조작 문제에 휩싸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서방 측의 입장에선 중국의 행위가 어떠냐? 성장률이 5.3% 해서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예. 자, 독일의 경제상, 그다음에 사실 앨런 재무장관도 중국과 지금 세계적으로 또 미국과 독일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뭐냐? 중국의 디플레 수출하는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미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디플레 수출로 이것을 해결하건 다른 국가에 어렵게 하는 걸린 궁핍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중국의 디플레 수출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노동집약적 산업을 반값으로 미국에 수출했던 것이 미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본을 뿌리튀게 했던 그 문제였었죠. 예. 근데 지금은 뭐냐? 첨단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헐값으로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첨단 기술의 고부가치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 저가를 수출해 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반을 또 부러뜨리는 게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앨런 재무장관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제기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환율이 이렇게 문제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디플레 수출하는데 뭘 카드를 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뭘 카드를 쓰느냐. 위안화 절하 카드 쓸 수밖에 없죠. 예. 디플레 수출을 했는데 위안화 절하 카드 하다 보니까 지금 뭐냐. 빠르면 이번 주에 미국에서 상반기 환율 보고서가 발표하는데요. 자, 위안화 절하 카드 선제적으로 뭐냐. 미국 환율 심층 대상국 이건 이제 정확히 분석하면 옛날 얘기하면 환율 조작국. 하면 시청자분은 환율 조작국으로 좀 이해를 마셔야 예, 그게 좀 겁니다. 더 친숙하죠. 예. 예. 베넬 해치 카퍼의 2015년에 보면 이걸 환율 심층 대상국으로 정확한 용칭인데요. 시청자분을 위해서 환율 조작으로 걸리는 게 아니냐. 이것이 지금 사실 그 국제적으로 외환 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안 그래도 트럼프 진영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대선 이슈로 짚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도 이 문제를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국내 언론에서 보면 로버트 하이저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예. 이분에 대해서 등장하는데요. 왜 그러냐? 사실 대중 강경론자 입장에서 대중무역 적자가 확대돼서 지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그다음에 의도치 않는 달러 강세 때문에 재정 적자가 확대시키니까 대선에서 보면 트럼프만큼은 뭐냐? 이 카드를 굉장히 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가 이 카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사실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리고 2017년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 그때 상황을 한번 시청자분들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도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016년 11월 7일 날 당선하자마자 취임하기 전에 중국에 대해서 쌍둥이 적자를 해소시키겠다.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중무역 착지에 해당되는 이렇게 USDR 대표로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가 바로 뭐냐? 고관세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오늘 문제가 되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 상반기 되겠죠. 취임은 2017년 1월 20일이 됐으니까 예. 첫 번째 환율 보고서에서는 뭐냐? 결국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베넷 해치 카프의 세 가지 요건에서 보면 중국은 사실 뭐냐? 환율 조작국으로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 그 이유가 없이 환율 조작국으로 때려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고관세를 미국이 때리고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으로 걸리니까 무역 마찰이 심각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의도치 않은 달러 강세 때문에 쌍둥이 적자가 확대되니까 대선 이슈화 되니까 예. 과연 뭐냐? 바이든 정부에서도 표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경제 성장률 그런데 실제로 나한테 돈 모는 문제, 달러를 얼마큼 버느냐 문제, 국가에서 세금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는 적자가 확대되거든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성장률은 피부적으로 맞았지, 특히 저소득층은 피부적으로 맞았지 않거든요. 예. 우리 성장률이 지금 올해 IMF 전망이 2.3% 이거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결국 돈 버는 문제거든요. 또 세금 내는 문제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환율 보고서에서 올해 환율 보고서에서 이 문제가 트럼프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 USTR 대표로도 알려져 있죠. 최근 들어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국내 언론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 대해서 느닷없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예. 왜 거론됐는가 하는 이유는 잘 쓰지 않았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트럼프의 예비 내각, 섀도우 캐비넷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는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재무장관은 누가 거론되고 그다음에 페드 의장은 누가 거론되고 이런 쪽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무장관 후보로는 2월 6일 날 트럼프가 초대했던 모금 회의에서 존 펄슨, 이 월가의 이제 유명한 예. 헤지펀드의 거물이죠. 그다음에 페드 의장으로서는 아서 래퍼 국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지금 홍앵커 1기 때는 전 USTR 대표인데 이번엔 예. 재무장관 후보로 강력하게 부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국내 언론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등장했을까? 이유는 쓰지 않았는데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재무장관이 되면 환율의 주무부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제니 옐런. 그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환율에 대해서 어떤 악연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집권일기 때는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국내에서 잘 되기 때문에 집권 1기 때는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해석해서 위안화 평가 절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주무부서가 USTDF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서 고관세 때리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때 재무장관의 환율 정책에 주는 민의신, 오랜만에 들어보실 겁니다. 민의시거든요. 민의신이 뭐냐? 월갈 사람입니다. 예. 반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버트 라이트 앞장에서는 위안화 평가 절하를 주장했는데 그때는 뭐냐? 이 민의신 재무장관에 의해서 반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버트 라이트가 손목을 당했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 집권이기 때 재무장관, 환율부서의 재무장관을 되면 오랫동안 본인 자신의 수건에 해당되는 위안화 평가자를 들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앞으로 환율 문제에서는 크게 판도가 바뀌는 게 아니냐 하는 이 문제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월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지금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도치 않은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되니까 그 주범에 해당되는 무역 적자를 중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위안화 평가 절하 문제에 대해서는 로버트 하이저가 들고 나올 것이다 하는 문제가 이렇게 이슈화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이 로버트 하이저는요 재무장관은 임명되지 않다 하더라도 USTR이든가 이런 쪽에 통상장관은 임명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핵심적인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전에 짚어주신 내용들이 사실 바이든 정부의 일부 경제 강요들 사이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환율 보고서라든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 강요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문제가 이슈화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직 당선되기 전이니까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노믹스로 무역 적자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 재정적 국가 채무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창고를 두드리겠죠? 그러면 트럼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보복 관세 로버트 하이저가 부각됐습니다. 자, 보복 관세가 부각되면 관세 수입이 증가하겠죠. 예. 재정 적자 수속이 되겠죠. 쌍둥이 적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 보복 관세는 관세분으로서 가격을 저가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한번 집중해 보자. 맞대고 보자. 그럼 보복관세가 미국에서 추진했던 보복관세가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복관세에서 수입 가격 올렸는데 중국에서는 위안화 평가 절하로 때려버려? 그러면 미국의 조치가 이렇게 사실 무력화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막에 돌아가겠습니다는 사실 보복관세 부분에 대해서 위안화 평가 절하책에 대해서 같이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야 보복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떠냐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 트럼프 정부 때는 보복관세 때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무력화되는 위안화 평가 절하 방지책을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 시켰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떼는 바닥에 위안화 평가 절상까지 해?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위안화 평가 절하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 부분에 강하게 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때 글로벌 환율 전쟁의 조짐이 이렇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정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대중목적자 관세를 때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때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위안화 평가 절하 부분에 대해서 하면 바이든 정부에 있을 때 대중목적 하기 위해서 관세를 때릴 부분이 무력화되니까 왜 바이든 정부의 경제 강조들이 이렇게 독려하느냐. 결과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를 방지시켜야죠. 방지시켜야죠. 예.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이 사실상 막연하게 트럼프 지휘기 입장에서 버릴 수만은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 입장에서 그대로 추진할 거고 예. 바이든 정부에서 재집권 하던 거는 하든 같이 경제 강도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환율도 그렇고 외환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중국이 이 앞서 환율 조작국, 시청자분들이 좀 더 친숙한 표현이니까요. 네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에 어떤 영향들이 발생하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 문제는 좀 성급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경제 공급을 위해서 지금 중국과 관련돼서 환율 조작 얘기 나오니까 이게 환율 조작에 걸렸을 때는 어떤 문제가 되는가? 아주 앞으로 미중 간의 경제 패권 마트는 어떤 쪽으로 전개되는가 하는 것이 슈퍼 301조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 통상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지별로 2001조, 201조, 그다음에 232조, 그다음에 301조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중에 301조 시리즈에 해당됩니다. 301조는 무서운 게 자,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데 자, 야대 여서 같은 관계 없습니다. 대통령이 혼자 때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슈퍼 301조 무서운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입장에서 최고 통치권을 해결해서 절대 군주로서 전가일보처럼 했던 것이 슈퍼 301조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에 걸리면 슈퍼 301조를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슈퍼 301조는 100% 보복 관세를 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색연필이 5달러 들어오는데 슈퍼 301조에서 100% 보복 관세를 때리면 이게 10달러가 된다. 그러면 이거 미국에 수출을 못 하겠죠. 그렇죠. 이만큼 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반발할 수밖에 없죠. 두 가지. 하나는 WTO 기능이 이제 이렇게 무력화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WTO를 의식하지 않고 내 수출이 5달러가 10달러 가서 이렇게 그러면 위안화 평가 절하를 때려버릴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지 않느냐. 그래서 두 사람의 표정이 지금 우리 이렇게 김희주 이렇게 AD께서 이렇게 했습니다는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잘 짓는 것 같아요. 거의 삿대질을 하고요. 느낌이네요. 이게 지금의 트럼프 지지자의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봐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환율 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면은 중간에 끼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만큼 외환 시장이 아주 혼탁한 분위기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글로벌 환율 전쟁이 되는 것이 경제 약국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 위안화 약세하면 걸린 궁핍화하는 문제거든요. 다른 국가라든가 세계 경제라든가 특히 중간에 끼인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달러 약세, 위안화도 중국도 위안화 약세하면 우리 입장에서 원화가 그만큼 강세가 되니까 우리 경제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자 이게 이제 오늘 방송 시간이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어제는 5분 정도 들어가다 오늘 8분 정도 들어가니까 좀 제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이게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걸린 궁핍에 피해를 주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좀 이것을 좀 완화시키자 해서 외환거래세 등장. 외환거래세 달러를 매입할 때 지금 의도치 않은 달러 강세니까 달러 수요를 줄여야죠. 그러면 거래세를 주자. 그러면 달러 수입에 따라서 달러 매입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니까 달러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냐. 그러면 의도치 않은 달러 강세 누르어지겠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외환거래세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외환거래세에서 수입이 증가하면 관세 수입에 따라서 재정 적자도 축소하는 문제가 있죠. 국가 채무도 축소하는 문제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 외환거래세 안 되면 지금 상태에서 제2의 프라자가 나오거든요. 로버트 라이트하자가 자기 저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동맹국 간에 의도치 않은 달러 강세. 그러면 1980년도가처럼 달러 강세에서 미국 경제 주니까
잘 나갔던 중국, 일본에 대해서 자 달러 약세, 위안, 엔화 강세 해서 이 문제를 누그러뜨렸거든요. 이게 프라자 협정이거든요. 자 지금 참 보세요. 제2의 프라자 협정 해서 동맹국 간에 의도치 않은 달러 강세에서 미국 경제 쌍둥이 적자 되니까 자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펀더멘탈리 미국에서는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지 않는다. 어떻게 할 것이냐? 동맹국 간 합의하자. 근데 지금은 미국 경제가 가장 잘 나가거든요. 그렇죠. 다른 국가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자, 미국이 달러 약세되면 다른 국가는 통화 강세되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는 죽어버리죠. 죽어버리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1,400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뭐 이렇게 우리 경제 강요들은 괜찮다 하지만 막상 1,400 올랐지 않습니까? 뒤늦게 어제 화들짝 시장 개입하지 않습니까? 엊그제까지 괜찮던 사람이 환율이 1,400원 넘으니까 화들짝 시장 개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이 중요한데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환경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강요들이 뭐냐?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좀 이 말씀을 왜 한국 경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김정호 사장께서 많은 비용을 들이셔서 왜 현장에 가느냐? 우리 스태프진들이 7명, 10명까지 가느냐? 이러한 분위기를 좀 우리 경제 강렬이라든가 전해주기 위해서 한국 경제 신문의 입장에서는 애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전해주기 위해서 그 비용을 치러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제발 좀 한국경제TV만큼은 좀 우리 경제 강렬들 보십사 하는 걸 좀 꼭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